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7강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마지막 과정,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DB 설계 구축 및 관리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설계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설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기 바래요. 자,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수행되는지,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뷰와 인덱스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뷰와 인덱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실무적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저도 열심히 열강을 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를 좀 불어넣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야 이번 수업을 열심히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나 뭐 똑같아요. 자, 일단 요구 조건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분석 단계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 과정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마지막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예요. 자, 물리적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 앞에서 구현하는 과정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개념적 설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DBMS의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DBMS가 뭔지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랬죠. 자, 우리 여러 가지 DBMS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 SQL이나 MySQL 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뭐 사이베이스나, 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걸 고려했나요? 아니죠.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한 거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이냐? 그래서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수행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옮기고자 하는 대상체가 뭐냐? 엔터티를 결정했고, 그 대상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 애트리뷰트가 뭐냐? 이거 결정했고, 그리고 엔터티와 엔터티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상적이니까 이걸 이제 도식화시켜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그렸잖아요. 그게 바로 개념적 설계 단계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자, 그리고 그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한 개념 스키마를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개념적 설계 단계였어요. 논리적 설계 단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수행했잖아요. 첫 번째,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스키마를 이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방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1대1일 때, 1대-다일 때, 다대다 관계일 때 어떻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매핑시킬 거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또 뭘 공부했냐면 정규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키마를 정제하는 과정이죠. 자, 만약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구축한 스키마 그대로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됐나요? 삽입 이상이나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되고 중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따라서 뭔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논리적 설계 단계의 정규화 과정이었어요. 됐나요?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논리적 설계다라고 하면은 DBMS에 맞는 논리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자, 우리는 DBMS에 맞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거기 때문에,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스키마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물리적 설계 단계는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다. 자, 물리적 저장 구조, 레코드의 양식이라든지 저장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설계하는 단계가 물리적 설계 단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물리적 설계 과정이에요. 이제 물리적 설계가 끝나면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현을 해서 컴퓨터 앞에서 실제 이제 DBMS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물리적 설계 과정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자, 마지막 구현이라고 하면은 이제 DDL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DBMS의 SQL 언어죠. 자, SQL 명령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DDL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구현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러한 자세한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것들이 출제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 설계 단계다라고 하면 일단 저장 구조와 관련된 물리 스키마를 구축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를 설계한다. 그럼 저장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하드디스크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저장 구조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 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정수냐, 실수냐. 자, 실수도 단정도냐, 배정도냐. 아니면 날짜냐, 금액이냐, 통화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이 있죠. 자, 저장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기. 자, 저장될 데이터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 어떠한 값이 저장될 때 기억 공간, 다시 말하면 몇 바이트를 할당할 거냐, 이런 걸 정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저장되는데 10바이트 정도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50바이트로 할당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 낭비가 일어나고 성능도 극도로 떨어지겠죠. 하나의 데이터 길이가 기니까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때 저장 구조를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어디에 저장되고 하드디스크 뭐 몇 번 트랙 몇 번지에 저장되고 이런 걸 설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실제 이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에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 문자가 저장되겠죠, 문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문자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SQL DDL에서 배울 거예요. 자, 캐릭터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바이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10바이트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설계를 하는 게 바로 물리적 설계예요. 그래서 물리적 설계에서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를 설계한다는 거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타입을 설계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이즈를 가급적 효율적으로 사이즈를 줘야지 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바이트 줘도 되는 걸 50바이트를 할당한다든지 이러면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극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물리적 설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과정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질의와 자, 이 질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자,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게 SQL을 공부할 건데 SQL이 뭐의 약자예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의 약자죠. 자, 쿼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질의를 내리면 쿼리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어를 입력하잖아요. 우리 검색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자,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 가서 김연아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김연아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한다? 쿼리라고 한다.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질의와 트랜잭션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아니,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트랜잭션을 왜 분석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연산의 집합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지급기로 가서 은행에 가서 현금 지급기로 가서 자, 통장을 넣고 또는 뭐 카드를 넣고 내 계좌에서 자, 내 여자친구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5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성사된 거죠.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 계좌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잔액을 불러와야 되겠죠. 내 잔액 정보에서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자, 내가 지금 송금하고자 하는 내 여자친구의 계좌번호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 계좌번호에 그 잔액 정보를 불러와서 그 잔액에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내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났고 내 여자친구의 계좌에는 5천만 원이 플러스 현상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연산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때 하나의 거래가 끝나죠. 이걸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거래입니다. 하나의 거래. 자, 하나의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어떠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실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러한 연산들의 집합을 뭐라고 해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왜 트랜잭션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성능.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트랜잭션을 예측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테이블을 구축했잖아요. 설계했잖아요. 여러 테이블을 설계했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 테이블들을 정규화 과정에 의해서 막 분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테이블을 정규화해서 막 쪼개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나중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사용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규화 과정으로 이 테이블을, 자, A라고 하는 테이블을 두 개의 테이블로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테이블과 C라고 하는 테이블로 두 테이블로 쪼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은, 이 B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C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 두 테이블이 조인되면서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엄청난 트랜잭션이 발생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여러 테이블 중에서 이 두 테이블이 가장 많은 사용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연산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이 두 테이블이 가장 많이 사용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얘들을 이렇게 쪼갠 채로 두는 게 맞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내가 잘랐기 때문에 얘들을 다시 붙여버리면 정규화 원칙에 또 위배돼 버리죠. 그러나 정규화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나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테이블이 조인,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인 연산이 가장 부담을 주는 거예요. 조인 연산이. 두 테이블이 조인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B라고 하는 테이블이 50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테이블이 조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컴퓨터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이 하루에도 막 수천만 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처리가 안 됩니다. 이쪽 내가 잘라놓은 이쪽 테이블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값까지 가져와서 처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들을 잘라놓으면 매번 어떠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조인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다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규화 원칙에는 위배될지라도 얘들은 그냥 다시 붙여버리는 게 좋겠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역정규화라고 합니다. 바로 역정규화를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역정규화를 왜 하느냐? 정규화에 역행하는 게 역정규화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나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 의해서 정규화 원칙에 맞게 딱 이 테이블을 잘랐단 말이죠. 그런데 얘를 다시 붙여버린다면 정규화 원칙에 위배돼 버리죠. 그래서 역정규화라 그래요. 정규화에 역행한다. 그러나 왜? 성능 때문에. 그죠? 정규화 원칙에는 위배될지라도 약간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일단 이 두 테이블은 너무나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두 테이블을 잘라놔버리면 너무나 많은 조인이 일어나서 시스템 성능이 극도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테이블은 붙이는 게 맞겠다. 됐나요? 이러한 작업들을 전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트랜잭션을 분석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서 두 테이블을 다시 붙일 때 별로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는 테이블을 정규화 원칙에 위배되면서까지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은 정규화 원칙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테이블은 트랜잭션 분석을 해봤더니 자, 앞으로 얼마나 트랜잭션이 발생할까 봤더니 별로. 하루에 기껏 해봐야 뭐 10번 사용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굳이 정규화 원칙에 위배를 하면서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을 주로 우리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분석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이 용어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저장되는 어떠한 레코드 양식이나 또는 저장 경로를 결정하고 뭐 이런 작업도 수행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응답 시간 최소화, 저장 공간의 효율화, 트랜잭션 처리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능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어떠한 질의를 내렸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시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테이블을 쪼개놨습니다. 두 테이블이 10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5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매번 그걸 조인을 해서 결과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그만큼 늦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두 테이블을 붙여버리면 한 테이블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주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줄 수 있겠죠.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따라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저장 공간을 효율화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성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10바이트 정도만 주면 끝나는 거를 50바이트의 공간을 할당을 해줬어요.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자 내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에 50바이트를 할당하도록 자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문자가 저장되는 캐릭터로 지정을 하면서 50바이트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떨어지겠죠. 그죠? 쓸데없이 큰 공간을 할당하면 기억 공간 낭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전체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도 당연히 느려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장 공간의 효율화를 하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도를 고려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숲이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자,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유형, 그걸 타입이라 그러죠. 자, 무슨 데이터가 저장될 거냐? 문자냐, 숫자냐, 날짜냐, 통화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이즈. 자, 몇 바이트 정도 용량을 할당시켜 줄 거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코드의 집중 및 분석 설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은 가급적 모아서 저장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번 시간에 그 인덱스를 공부할 건데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저장해 놓으면 그러면 이쪽 왔다 이쪽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얘들을 가급적이면 인접하게 붙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클러스터링 기술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하면 비슷한 데이터, 많이 사용되는 비슷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접시켜서 저장시키는 기술을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따라서 레코드의 집중 분석 및 설계. 자, 어떠한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검색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인접하게 저장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블럭의 사이즈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접근 경로 설계한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는 거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작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냥 눈여겨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역정교화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데 시험 문제에는 영문으로 나왔어요. 반정교화라고도 하고 역정교화라고도 합니다. 정교화에 역행한다라고 해서 역정교화고요. 자, 이거는 반이라는 뜻의 반이 아니에요. 무슨 하프, 반쪽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한다는 의미의 이 반의 의미예요. 반정교화입니다. 아시겠죠? 정교화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교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 기출된 거는 뭐가 기출됐어요? 요 놈이 기출됐어요. 디노멀라이제이션. 요 놈이 기출이 됐습니다. 역정교화.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역정교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반정교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디노멀라이제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기출된 걸로 보면 요 놈이 나왔으니까 영문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교화가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앞에 D 접두사를 붙여서 반정교화. 자, 그러면 반정교화가 뭐냐? 앞서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교화 원칙에는 역행하지만 여러 가지 테이블을 붙인다든지 또는 테이블을 더 자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반정교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정교화 정리해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면 자,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기존 설계를 재구성한다. 기존 설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구조죠. 그 구조를 재구성을 하는 과정을 역정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정교화를 수행하기 전에 각각의 엔티티 타입과 속성 관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정합성과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가로쳐서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의 정합성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단순화와 성능을 우선으로 할 거냐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앞서 설명 들으셨다면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우리가 반정교화, 역정교화를 수행하기 전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과연 역정교화를 수행하는 게 좋으냐. 만약에 역정교화를 수행하면 분명히 정교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정교화 원칙에 의해서 두 테이블을 잘랐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 두 테이블은 정교화 원칙에 맞는 테이블인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테이블을 붙여버리면 분명히 이놈은 뭐 3정교형에 위배된다든지 어떤 정교형에 위배될 거예요. 정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중복도 발생할 수 있고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자, 따라서 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합성을 지킬 거냐, 무결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될지라도 무결성이나 정합성에 약간의 문제가 될지라도 성능을 위해서 얘들을 붙여버리는 것이 더 나으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문장 나오고 이런 데 가로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업무 분석을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도를 분석하여 사용량이 많아서 시스템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테이블을 반정교화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죠? 트랜잭션이 발생하지도 않는 테이블을 반정교화한다. 말도 안 돼요. 그죠? 많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테이블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됐나요? 오케이. 전체적인 내용 이해되셨죠? 됐어요. 자, 그러면 반정교화를 하는 과정은 일단 범위 처리 빈도수 조사, 테이블 조인의 개수.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 부담을 준다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조인이 일어나고 그 조인이 일어나는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빈도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반정교화를 수행할 대상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로 사용되지도 않는 테이블을 반정교화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정교화 수행한다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성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무결성이 깨진다거나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본다는 소리예요. 혹시라도 뷰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은지. 자, 클러스터링, 이게 무슨 이야기야?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종류의 많이 검색되는 데이터들을 비슷한 공간으로 모아서 저장하는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러스터링이라는 이 용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인접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많이 검색되는 데이터를 여기저기 흩어서 저장을 시켜 놓게 되면은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데이터들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자,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을 가깝게 모아서 인접한 위치로 저장시키는 기술을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반정교화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걸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정교화가 좋은 건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조정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반정교화를 수행할 릴레이션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느 놈이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인덱스를 뭐 재검토를 한다든지 뷰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일단 먼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정교화 수행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반정교화는 테이블 반정교화가 있고 속성 반정교화가 있고 관계 반정교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반정교화를 수행하기 전 단계로 상관 모델링을 여러분들 파고들기 위해서 공부할 건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랜잭션이 많은 테이블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아직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구축도 안 했어요. 설계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어느 테이블이 사용이 많이 일어날 건지,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거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상관 모델링이에요. 상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의 상관관계를 설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 다음에 무슨 과목 공부해요? 업무 프로세스 공부하죠. 업무 프로세스. 어떤 일이 진행되는 절차,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 이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을 상관 모델링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자, 예를 들어서 대한대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주면 그 대한대학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업무들이 진행될 때 무슨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동작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상관성을 모델링하는 게 바로 뭐다? 상관 모델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우리가 지금 상관 모델링을 갑자기 왜 공부하냐면 반정교화를 공부하다 지금 상관 모델링으로 들어왔어요. 왜? 반정교화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느 릴레이션을 반정교화 할 거냐?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트랜잭션이 몇 개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릴레이션이, 어느 테이블이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상관 모델링이에요. 상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상관성을, 어떤 상관성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과 어떠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관성을 모델링,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자, 와닿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실제 예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상관 모델링의 정의를 보면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존재하는 무엇에 대해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무슨 일에 의해서 무엇이, 그 데이터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자, 우리가 대한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대한대학교에서 뭐 원무과도 있을 거고 뭐 교무과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어떠한 동작들이 도대체 수행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관성을 모델링하는 게 바로 상관 모델링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서,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이 설명은 좀 어렵죠, 추상적이죠. 요게 정확하죠.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 그게 업무 프로세스죠. 자,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상관성을 모델링하는 게 상관 모델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상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대한대학교 내에서 어떠한 업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알아야 상관 모델링을 하겠죠. 그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무슨 처리를 하더라. 주로 무슨 검색을 주로 많이 하더라. 자, 무슨 입력을 여기서 많이 하더라.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자, 그 업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데이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상관성을 모델링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상관 모델링을 잘 하게 되면은 어떤 트랜잭션에, 어떤 릴레이션에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관 모델링 기법으로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2번인가 기출이 됐죠? 자, 클러드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라고 하면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행렬. 자, 그러면 클러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약자입니다. 약자. 자, 그러면 클러드 매트릭스가 뭐냐면 단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무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단위 프로세스라 그래요. 회원 가입,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입니다. 회원 탈퇴,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예요. 주문,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실제 우리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단위 프로세스라 그래요. 자, 따라서 단위 프로세스가 엔터티 타입에, 다시 말하면 엔터티, 릴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자, 4가지 동작이 수행되더란 이야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신규, 크리에이트. 그래서 C입니다. 그 다음, 조회가 이루어질 때, 자, 읽어드린다라고 해서 read, 그래서 R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한다, 업데이트. 그래서 U고요. 자, 마지막 삭제, 딜리트. 그래서 클러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클로드 매틱스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업무가 어떠한 업무가 진행될 때,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업무가 진행될 때 네 가지의 큰 유형이 있더란 이야기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만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값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CRUD 줄여서 클러드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예요.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행열을 말합니다. 우리 알고리즘에서 2차원 배열이 매트릭스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단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예요. 자, 신규 고객이 등록을 한다. 제품을 주문을 한다. 주문량을 변경한다. 주문을 취소한다. 이게 하나의 일의 단위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자,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 그리고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 하나의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그 다음 제품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이러한 릴레이션에 어떠한 동작이 수행되느냐 봤더니, 자, 신규 고객이 등록을 하면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새로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C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일이 진행되는데 제품을 주문한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제품을 주문한다면 어떠한 동작이 수행되느냐? 누가 주문을 했는지 읽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냐? 읽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주문한 제품이 뭐냐? 제품, 그 제품도 읽어와야 되죠. 따라서 고객과 제품에서는 리드 동작이 수행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주문 목록이 생성되고 주문이 생성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을 주문하면 어느 고객이 주문을 했는지 고객 테이블에서 그 고객의 정보를 읽어와야 되고, 무슨 제품을 주문을 했는지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정보를 읽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문 목록과 주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create, C로 표시하는 거예요. 됐나요? 주문량을 변경한다. 10개 시켰던 걸 50개로 변경하는 그러한 동작이 수행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문 목록이나 주문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주문을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놈들이 삭제되겠죠? 따라서 딜리트가 되겠죠. 아하, 클로드 매트릭스는 바로 이거예요. 상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업무가 진행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 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엔터티 타입에 어떠한 동작이 수행되느냐. 봤더니 네 가지 동작이 수행되더란 이야기예요. create, read, 그 다음에 update, delete. 그래서 자, 이렇게 행과 열로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관 모델링이고, 자, 이것이 바로 클로드 매트릭스예요.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봤더니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제품을 주문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마트, 대형 마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주문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겠네.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품을 주문한다라고 하는 제품 주문이라고 하는 단위 프로세스를 봤더니 이때 사용되는 릴레이션이 고객 릴레이션. 자, 고객 테이블에서 정보 가져와야 되고 주문 테이블도 사용되고 그 다음 주문 목록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품 정보를 읽어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4개의 릴레이션에서 정보를 읽어와야 된다. 이 4개의 릴레이션의 각각의 컬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때 고객 테이블에서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주문과 주문 목록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에 대충 고객이 몇 명 정도 나와서 몇 명 정도 어떻게 주문을 할까?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몇 개가 되느냐. 됐어요?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죠. 그죠?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 대충 우리 마트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충 예상이 하루에 몇 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상관 모델링으로 클로드 매트릭스를 구축했죠. 왜? 자, 우리가 반정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테이블을 반정교화를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것을 바로 분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공부한 겁니다. 상관 모델링. 클로드 매트릭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반정교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결정이 끝났어요. 보니까 거래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발생하더라. 그죠? 그러면 뭔가 이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정교화, 테이블 반정교화를 할게요. 테이블 반정교화는 뭐예요? 테이블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을 붙여버린다든지 테이블을 잘라버린다든지 그래서 테이블을 병합하는 과정,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 자, 이때 정교화 원칙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정교화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성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테이블을 병합합니다. 정교화 과정에 의해서 분리된 두 테이블에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여 조인 연산으로 인해서, 자, 이런 게 이제 가로쳐서 나오는 거예요. 조인 연산으로 인해서 시스템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조인 연산이에요. 가급적 조인 연산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건 안 되는 거야. 컴퓨터는 워낙 빠르니까 금방 조인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만 건, 수십만 건,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조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DB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트랜잭션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의 서버 컴퓨터가 여러분이 요청한 거 하나만 처리합니까? 아니죠.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요청한 걸 막 처리해야 되는데 조인 연산이 막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테이블 병합은 반정교화의 한 유형인데 이미 정교화 과정에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잘라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교화 원칙에 맞게 테이블 분해했어요. 그러면 이상현상도 줄일 수 있고 무결성 유지에도 좋아요. 그렇지만 워낙에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거더라. 우리가 상관 모델링을 통해서 클로드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대충 예상되는 트랜잭션을 봤더니 너무나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이거 그때마다 맨날 조인을 해야 된다면은 너무나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 조금 정교화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무결성이 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붙여버리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테이블 병합 반정교화예요. 됐죠? 오케이. 자, 테이블을 분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정교화 과정에서도 테이블 분할했잖아요. 정교화 과정에서 정교화 원칙에 의한 테이블 분할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테이블을 분할하면 전체적인 스캔 범위가 축소되므로 한 테이블에서 접근하는 양이 감소한다. 보세요. 테이블이 지금 이만큼이 한 1000만 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걸 분해했어요. 10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뒤져서 찾는 게 100만 건으로 줄죠? 100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줄잖아요. 바로 그 소리예요. 자, 테이블을 분할하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10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차라리 얘를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 개짜리로 또 100만 개짜리로 됐어요. 그럼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이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이 전체를 다 뒤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테이블을 분할한다. 만약에 테이블 분할은 시험 문제 나오면 분할이라고 안 나올 거예요. 영어로 나오겠죠. 파티셔닝이라고 나올 거예요. 파티셔닝. 파티션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파티셔닝, 분할.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테이블 분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수평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적 분할은 테이블에 속한 모든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속성만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입니다. 버티칼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테이블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속성표를 보니까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놈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테이블 값이 아니라 속성명입니다. 속성명. 따라서 이놈이 실제로 테이블이 구축되면 어떻게 구축돼요? 자, 실제 테이블이 구축되면은 자, 수납번호 속성 이렇게 되는 거죠? 수납번호 속성. 그 다음에 수납 확인 일자는 두 번째 속성. 그 다음에 수납 확인 담당자 4번은 세 번째 속성. 이해되셨죠? 이거는 지금 속성명을 이렇게 나열한 거고 얘가 실제 테이블이 구축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 봤더니 이쪽 속성 값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뭔가 트랜잭션이 발생하더란 이야기예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구축된 테이블로 보면은 이 속성하고 이 속성하고 이 속성에만 유독 이 속성들에만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더란 이야기예요. 이 뒤쪽에 있는 속성들에는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 속성에 있는 값들만 계속 읽어가더라. 그러면 굳이 이 테이블을 전체 크게 둘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수직분할입니다. 수직분할은 특정 속성 값들에 집중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속성명을 나열한 거고 이게 실제로 테이블이 구축됐을 때는 열로 컬럼으로 구성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특정 속성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라버리는 게 좋다 이 소리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로 분할하는 거죠.
이거는 정규화 원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정규화 원칙하고 상관없이 이미 정규화를 거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특정 속성 값에 집중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만 따로 속성만 따로 뽑아서 트랜잭션을 분할하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집중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테이블을 속성을 뽑아서 따로 트랜잭션을 구성하고, 자, 별로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는 속성들을 모아서 따로 테이블을 구성하면, 그러면 그만큼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수직적 파티셔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이거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수평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속성명을 나열한 거고, 이것이 실제로 테이블로 구성됐을 때는 이렇게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죠? 속성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쪽에 있는 속성 값들은 별로 트랜잭션 발생이 안 하더라. 그러면 굳이 이걸 한 테이블로 둘 이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테이블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파티셔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수직적 파티셔닝이라고 하면은 특정 컬럼, 특정 속성에 어떠한 트랜잭션이 집중될 경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평적 분할로 가볼게요. 수평적 분할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테이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100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개씩 자르면, 그죠? 100만 개씩 잘라서 여러 테이블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평적 분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수납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이걸 나중에 이제 릴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4월 데이터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0만 개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면 차라리 1월 데이터 잘라서 따로, 2월 데이터까지 잘라서 따로, 3월 데이터까지 잘라서 따로 이렇게 해서 자르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 어차피 하나의 테이블이니까 자, 1월 데이터 여기까지 자르고, 그죠? 자, 여기까지 100만 개. 그 다음에 2월 데이터 여기까지 잘라요. 2월 데이터 100만 개. 이런 식으로 자르면 그만큼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입력된 테이블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것보다 100만 개짜리 10개로 잘라버리면 그만큼 검색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1월의 데이터를 검색한다 그러면 1월 테이블로 가서 100만 개만 뒤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자르지 않았다면은, 그죠? 1000만 개 데이터를 뒤져야 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경우를 생각하세요. 수직적으로 자른다는 이야기는 특정 컬럼, 특정 속성의 트랜잭션이 집중될 때 하나의 테이블을 수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수평으로 자른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집중될 때,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집중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그냥 가로로 잘라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할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파티셔닝이라 그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의 반정교화 봤고요. 이번엔 컬럼 반정교화를 볼게요. 자, 컬럼이라고 하는 건 속성이죠. 속성을 통해서 반정교화를 구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복 컬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주 조인이 발생하는 컬럼이나 간단한 컬럼만 읽어도 되는데 접근 경로가 너무 복잡할 경우 컬럼 값을 아예 추가시킨다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지점명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지점 위치를 하려면 얘는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사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점의 위치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인을 해서 이리로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뒤져서 지점 위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가끔 발생하는 트랜잭션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그 트랜잭션이 발생하더라. 계속해서 영업사원에서 지점 위치를 알기 위해서 조인을 해서 여기로 가서 뒤져가지고 지점 위치를 가져와야 되더라. 그러면 정규화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아예 그냥 이 지점에 있는 지점 위치 속성을 이쪽으로 넣어버리라는 소리예요. 아예 지점 위치 값 데이터들을 다 일로 갖고 와서 이쪽 테이블에 붙여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쪽 테이블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조인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쪽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인이 일어나면 성능이 저하가 되니까 만약에 요 값만 계속해서 가져오는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한다면 아예 그냥 이 지점 위치, 사실 지점 위치라고 하는 거는 영업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의 릴레이션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구성을 해야 한다지만, 그죠? 이거 지점 위치 생뚱맞죠? 그러나 지점 위치를 많이 찾더라. 계속 검색을 하더라. 그러면 지점 위치를 알기 위해서 영업사원하고 계속해서 지점을
조인해서 가져오려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지점 위치라는 속성을 이쪽 테이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컬럼 반정교화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중복 컬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파생 컬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파생 컬럼. 자, 우리 derived attribute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속성을 공부할 때 우리 파생 속성이라고 공부했잖아요. 파생 속성이 뭐예요? 자, 특정 속성 값으로 만들어진 속성이죠. 자, 여기서 공삽이나 공삽이 누적. 물론 이 테이블에서 지금 안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있는 공삽이나 공삽이 누적 값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다른 값에 의해서 계산돼서 만들어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파생 속성을 추가하는 것도 반정교화의 한 유형이에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파생 컬럼 추가한다. 이거보다는 앞서서 우리 조인이 많이 발생할 때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온다면 그 속성 값을 정교화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쪽 테이블로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반정교화, 역정교화를 공부했습니다. 자, 반정교화, 역정교화를 수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교화 원칙에는 다소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에 조금 저해된다 할지라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테이블을 다시 붙여버린다든지, 하나의 테이블을 다시 여러 개로 쪼갠다든지, 이쪽에 있는 컬럼, 이걸 복사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왕창 가져온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물리적 설계 과정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과정에는 이제 뷰를 설계하게 됩니다. 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정교화를 수행하기 전에 뷰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인덱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죠. 그죠? 가상 테이블.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접근하도록 테이블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보게 되는 구조는 전부 뭐예요? 가상 테이블, 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사패스닷컴의 문제은행 시스템에 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색한 결과만 쭉 유형으로 보여지죠. 그게 하나의 여러분은 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사패스닷컴의 그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와서 DBMS라고 하는 용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럼 DBMS가 들어간 데이터들만 쫙 일정한 유형으로 나오죠. 그럼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DBMS가 들어간 데이터들만 뽑아서 자, 일정한 형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뷰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죠. 자, 이 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으니까 자, 뷰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만든 가상 테이블이고, 복잡한 테이블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 그죠? 기존의 테이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속성들만 뽑아서 순서도 뒤바꾸고 얼마든지 변형을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보안 유지와 기능이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감추어야 될 데이터를 감출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자, 입력받은 원래 테이블에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막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추고 보여준다든지. 그게 바로 보안 기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논리적인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자, 필기에서는 이러한 특징 다 외우는 거지만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뷰가 뭐냐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자, 내가 사용자가 보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우리는 뷰라고 한다. 따라서 뷰는 가상 테이블이다. 자, 뷰의 정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우리 앞으로 SQL을 공부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뷰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reate view. 자, 뷰를 만들겠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뷰의 이름은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나올 속성명을 쭉 지정을 해줍니다. 주문번호 속성, 신청자명, 주문 일자, 제품번호, 단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as라고 하는 말은, a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자, select 선택해와라. A. 주문번호, A. 신청자명, A. 주문일자. 이 A가 뭐냐면 그 밑에를 보세요. 자, from 주문 A, 주문 목록 B라고 했죠. 원래 테이블의 이름은 주문이에요. 그리고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명이 너무 기니까 별명을 붙인 거예요. from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A라고 쓰겠다는 소리고요.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B로 쓰겠다 이 소리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자, 별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A. 주문번호란 이야기는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주문번호 속성이라는 소리예요. A. 신청자명은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신청자명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테이블,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번호 가져오고 신청자명 가져오고 주문일자 가져오고, 자, B 테이블은 주문 목록 테이블입니다. 자, 따라서 주문 목록 테이블에서 제품번호 가져오고 단가를 가져오고, 자, 두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자, 그것들을 주문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뷰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때 where A 주문번호, 주문 테이블의 주문번호하고 주문 목록 테이블의 주문번호하고 같은 놈들만 조인을 해서, 자, 같은 놈들만 두 테이블을 조인시켜서, 자, 그 주문 목록 값이 같은 놈들만 전부 조인해서 필요한 속성 값들을 가지고 와서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바로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고, 요 놈이 뭐였죠? 요 놈이 주문이고 주문 목록. 요게 주문 테이블이에요. 요게 주문 목록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주문 번호가 같은 놈을 조인하라고 했으니까 A101, 여기 A101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조인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도 조인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조인 될 거고 이렇게 조인 될 겁니다. A101이잖아요, 주문번호. 주문번호가 같은 걸로 조인하라고 했으니까 A101이라는 값으로 요 놈하고 조인되고 요 놈하고 조인되니까 요렇게 조인이 될 거고 요렇게 조인 되겠죠. 그 다음 A102 주문번호 어디 있어요? A102. 자, 따라서 요 놈하고 요렇게 조인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돼서 필요한 속성값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뷰가 구축돼서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소리죠. 됐나요? 자, 사용자는 실제로 이렇게 저장된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건 이거죠. 이게 주문 테이블이고 이게 주문 정보인가 그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은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인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되죠.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가상 테이블 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뷰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뷰는 가상 테이블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뷰라고 한다. 끝났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인덱스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바로 이 인덱스가 정답이에요. 인덱스가 출제될 수 있는 용어예요. 자, 인덱스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책으로 따지자면 맨 앞에 있는 차례가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를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설계 들어가 볼게요. 인덱스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아놓은 개체를 뭐라고 한다? 인덱스라고 한다. 자, 항상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당연하죠. 인덱스는 당연히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맨 앞에 차례가 있는데 1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쭉 정렬된 채로 나와야지. 갑자기 50페이지, 300페이지, 200페이지 안 되죠, 그죠? 1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정렬돼서 맨 앞에 차례가 있겠죠?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인덱스는 당연히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인덱스를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를 사용한 컬럼은 수정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죠. 인덱스로 내가 특정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축했는데 그런데 그 속성의 값이 수시로 바뀌면 인덱스 값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 버려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 속성을 인덱스로 구축하는 게 좋아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속성을 인덱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속성을 인덱스로 구성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수정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컬럼 값을 인덱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인덱스 값도 수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수정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컬럼을 인덱스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가 많이 발생하면은 데이터 영역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수정이 일어날 때마다 인덱스 영역에도 DBMS가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인덱스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 인덱스 또 나옵니다. 자, 뷰나 인덱스는 계속해서 기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실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풀테이블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덱스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풀테이블 스캔이라고 해서 요 놈이 실제로 기출이 됐어요. 자, 풀테이블 스캔. 테이블 전체를 스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캔한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쭉 다 읽어드릴 때 스캔한다 그러죠. 자, 우리 옛날에 사진을 읽어드리는 장치 스캐너라고 하는 장치 또는 여러분들 복사기 같은 거 사용하면 자, 불빛이 쭉 가면서 읽어드리죠. 그죠? 불빛이 한번 찍 지나가면서 읽어드립니다. 이걸 스캔한다 그러죠.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잖아요. 자, 스캔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데이터를 쭉 읽어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모든 테이블을 읽어드리는 방법, 읽어서 찾는 방법. 이게 풀 테이블 스캔이에요. 자,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인덱스 스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인덱스 스캔이 좋죠. 물론 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데이터를 검색할 땐 얘가 좋죠. 지금 2000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중에 1900개의 데이터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죠. 그런데 자, 그중에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인덱스 스캔이 좋은 거죠. 내가 책 앞 페이지부터 막 뒤져서 찾는 건 풀테이블 스캔이에요. 자, 맨 앞에 있는 차례를 찾아서 내가 찾는 게 500페이지에 있네. 500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면 그게 바로 인덱스 스캔입니다. 설명 더 드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풀테이블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저장되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DBMS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페이지의 크기는 8KB예요. 8KB. 8KB 크기로 하나의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로 나뉘어져서 저장이 돼요.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될 때. 자, 그러면 풀테이블 스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저장된 페이지들, 여기에 이제 여러 테이블들이 저장돼 있겠죠? 자, 데이터들 쭉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다 뒤져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풀테이블 스캔입니다. 따라서 풀테이블 스캔은 어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러 개 많은 데이터를 찾아올 때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차례가 없어서 1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를 막 1페이지부터 뒤져서 찾는다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이에 반해서 인덱스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인덱스를 구축해서 자, 이 인덱스 값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덱스 스캔이에요. 맨 앞에 페이지에서 그죠? 차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서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자, 그 페이지 내용을 뒤지면 내가 원하는 정보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인덱스 스캔입니다. 자, 풀테이블 스캔과 인덱스 스캔 이해되시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인덱스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실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인덱스를 구축할 때 하나의 테이블에 인덱스 여러 개 구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덱스를 구축하는 건 좋지 않아요. 보통 4개 이하, 6개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테이블에 반드시 인덱스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의 테이블에서 물론 하나의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성하면 좋겠지만 두 개의 속성을 합쳐서 마치 우리 기본 키를 구성할 때도 복합 키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의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두 개의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덱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종류의 인덱스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공부할 거고 자, 시험 문제에 클러스터드 인덱스, 클러스터드, 그 다음에 넌 클러스터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여러분이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 자체가 아예 정렬이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생성되는 컬럼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가 정렬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가 빨라요. 범위 조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 쭉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한 테이블에는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오직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의 클러스터드 인덱스만 생성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정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 A라고 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속성값을 기준으로 실제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정렬돼서 저장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얘를 가지고도 또 정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입니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왜 좋으냐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이 속성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실제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정렬해야지 얘를 기준으로도 정렬하고 얘를 기준으로도 정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번 순서대로 정렬한다 그러면 학번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가 정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성능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성능이 훨씬 좋아요. 저장 공간 효율도 좋고. 그러나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정확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 데이터가 원래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컬럼 값으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드는 속성을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정렬로 일어나서 데이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놈을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딱 지정하는 순간 실제 데이터의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됩니다. 맨 처음에 기억, 그 다음에 기억, 맨 끝에 히읗. 됐죠? 이 안에 데이터들이 기억부터 히읗 순서로 정렬이 일어난 채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찾을 때는 빠르겠죠. 자, 그럼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원리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딱 한 단계만 거치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 데이터가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켰단 말이죠.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이름 컬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 이렇게 정렬된 채로 저장이 돼요. 정렬된 채로. 자, 그리고 이 저장된 단위를 하나를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라 그랬죠. 실제 페이지입니다. 실제 저장된 데이터 자체가 정렬된 채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기억부터 쭉 이렇게 있죠? 101번 페이지, 102번 페이지 쭉 있다면 이 페이지들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인덱스 값으로 가지고 와요. 101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102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박세리 인덱스로 가지고 와요. 103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이종범, 그 다음 104페이지 최용수, 105페이지 홍길동 이렇게 가져오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차범근을 검색하려고 합니다. 자, 차범근 감독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검색을 합니까? 여기로 와서 차범근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자, 차범근은 치읓으로 시작하니까 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 여기에 있겠네. 여기에. 그죠? 그러면 아, 104페이지에 있구나. 그러면 104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죠. 자, 104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104페이지에서 쭉 뒤지다 보니까 아, 여기에 차범근이 있구나. 빠르게 찾죠? 별로 어려울 거 없는 거죠. 그죠? 자, 실제 데이터가 정렬이 일어나고 이 정렬된 데이터 각 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값들을 인덱스로 구축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글자 순서가 어디냐? 그러면 쭉쭉 봐서 아, 여기에 있겠구나. 그죠? 그 페이지 값을 읽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면 자, 거기서 뒤지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가 정렬된 채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특정 속성 값 하나 가지고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밖에 구성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키를 구성하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설정이 돼요. 기본 키는 중복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본 키 값을 가지고 내가 기본 키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기본 키를 많이 설정해서 씁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예요? 정렬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정렬이 안 돼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데이터는 그대로 둬요.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로 인덱스만 정렬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당연히 인덱스는 정렬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느냐, 정렬되어 있지 않느냐. 정렬되어 있으면 클러스터드 인덱스고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시고 자, 일단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나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데이터인데 실제 저장된 데이터를 보세요.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아니죠. 막 뒤섞여 있죠. 그죠? 원래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무엇을 가져오냐면 인덱스가 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세 단계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인덱스가 지금 세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101페이지부터 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인덱스를 이렇게 구축했어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까 있던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최용수를 찾는다라고 해볼까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15번 최용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정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그럼 최용수를 찾는다라고 하면 자, 강타 이거도 기억 아니고 자, 보세요. 인덱스는 정렬되어 있죠. 기억.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이응.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최용수는 자, 이 놈 아니겠고 요 놈 아니겠고 있다면 맨 끝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인덱스 203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3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보면은 203페이지에는 자, 임꺽정, 차돌이, 차범근, 최용수, 표행봉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최용수였나요? 자, 최용수라는 데이터 찾으면 최용수의 데이터 번호가 104페이지의 세 번째 데이터라는 정보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104페이지 세 번째 데이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4페이지로 이동해서 세 번째 자료를 봤더니 내가 찾는 최용수가 있더라. 이 소리죠. 따라서 일단 두 단계를 거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근데 단지 장점은 뭐냐면 원본 데이터 자체는 지금 정렬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원본 데이터 자체는 정렬하지 않고 이 원본 데이터에서 가져온 그 뭐예요? 인덱스 값을 가지고 그 인덱스 값 자체를 가지고 정렬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인덱스로 설정한 속성값을 가지고 와서 인덱스만 정렬을 해요. 인덱스만.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됐나요? 자, 따라서 데이터를 찾아갈 때 두 단계를 거쳐서 찾아 들어갑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의 속성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실 건 뭐예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자체가 정렬된 채로 저장돼서 릴레이션에서 오직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인덱스가 클러스터드 인덱스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두 단계를 거쳐서 내가 찾는 데이터를 찾아 들어갑니다. 속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인덱스를 위한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점이라면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된 채로 인덱스를 정렬한 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의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됐습니까? 그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둬요. 정렬되지 않은 채로. 정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둔 채로 인덱스를 정렬한 채로 둔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SQL문으로 내가 자, job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부장부터 이사까지를 검색해와라. 그러면 만약에 인덱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이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풀테이블 스캔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부장 찾고 이사 찾아서 부장이니까 찾고 부장 쭉 내려가다가 부장, 자, 내려가다가 이사네, 자, 내려가다가 부장, 내려가다가 부장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인덱스를 구축하면서 이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job이라고 하는 속성값으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구성하면 job에 있는 속성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 자체는 정렬돼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row id라고 하는 행 id 값을 가지고 와요. 저장 위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를 일일이 다 뒤질 필요 없이 자, 바로 와서 여기에서 인덱스에 있는 부분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인덱스 부분을 스캔을 해서 여기에 있는 row id 값을 가지고 해당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찾아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지금 저장된 구조를 보시면 여기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덱스를 만들고 그 인덱스를 정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job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들면 요 놈을 가지고 와서 요 놈 값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과장 위치하게 정렬해서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차장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row id라고 하는 정보값을 가지고 있어요. row id 정보값은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값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부장부터 이사를 찾는다라고 하면 다 뒤질 게 아니라 바로 이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부분으로 와서 자, 이 부분만 쭉 읽어서 요 row id 값을 가지고 자, 위치 정보 값을 가지고 거기로 바로바로 찾아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할 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루트에서 바로 리프로 가죠. 바로 리프가 바로 뭐다? 바로 리프 노드에 데이터가 정렬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런데 넌 클러스터드는 루트를 통해서 리프를 통해서 데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두 단계 거치기 때문에 클러스터보다는 느린 겁니다.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더 많은 공간 차지하죠. 인덱스 자체가 벌써 크잖아요. 그 다음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추가 필요 공간은 테이블 크기의 5에서 10% 정도.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보통 한 20% 정도. 따라서 훨씬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나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선택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선택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에, 자, 이 릴레이션에 여러 속성이 있는데 이 여러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 값으로 인덱스를 구축할 거냐, 이걸 선택할 때 바로 선택성을 따지는 거예요. 요 놈으로 할 거냐, 이 놈으로 할 거냐. 됐나요? 이걸 선택성이라고 합니다. 자, 선택성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종류의 수와 실제 입력된 데이터의 수의 비율이에요. 선택될 수 있는 빈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건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컬럼에서 유일한 값을 반환하는 선택성은 0.1%죠. 1000개 중에 한 놈을 찾는 거니까 1000개가 각각 다 다르다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택성을 따질 때는 분포도라고 하는 걸 따지는데 분포도하고 선택성은 좀 달라요. 분포도는 뭐냐면 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분포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자, 예를 들어서 분포도가 높다.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기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속성은 분포도가 높은 속성이에요. 성별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은 남자로 분포될 거고 거의 절반은 다 여자로 분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별이라고 하는 이 속성값을 가지고 그 인덱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죠. 성별로 인덱스를 구성하면 지금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의 6만 개는 남자, 그 다음에 4만 명은 여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덱스 구성한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인덱스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분포도가 높은 경우는 선택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선택성이 좋지 않은, 내가 선택성과 분포도는 달라요. 분포도라고 하는 거는 자, 남자냐 여자냐 많이 분포돼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선택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선택성 떨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인덱스로서 좋지 않은 거예요. 인덱스로 설정해서 좋은 거는 분포도가 낮아야 좋은 겁니다. 분포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중복되는 값이 별로 없는 경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분포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많이 분포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따라서 분포도가 높은 속성을 선택해서 그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면 인덱스율이 떨어지죠. 분포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막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거죠. 중복되지 않을 때.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선택성 읽어보시길 바래요. 주로 선택성이 5% 정도로 이루어지는 컬럼이 인덱스로 선택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선택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 꼭 기억하실 거는 이 선택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된 시험에서 그 시험 보신 분들이 분포도 아니냐 정답이 뭐 그렇게 하셨는데 분포도랑 선택성은 달라요. 분포도가 높으면 선택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 여자로 한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2개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죠. 그럼 분포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남자냐 여자냐 2개밖에 없죠. 선택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분포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막 중복되지 않고 여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선택성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선택성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드디어 이제 설계 과정이 모두 끝났어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DBMS, SQL 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SQL 언어 문법을 공부하기 전 단계로 자, 이제 우리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70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